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을 맡고 있는 GPD 고소입니다. 오늘 IT 전문기업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 IT가 시리즈로 하고 있는 GIT 웹토크 오늘 40회차 웨비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현대화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란 제목으로 VMware 코리아의 조윤환 이사님 게스트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VMware 코리아 조윤환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네네. 굉장히 제목이 거창한데 매력적인데 네. 현대화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네. 네. 자, 굉장히 좋은 말인데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예. 어떤 고민이나 네. 올해 어떤 고민이나 어떤 기획하신 분들한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특히나 예측은 되고 있었지만 이제 음. 코비드 때문에 더 디지털화라는 게 확실히 가속화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인프라와 관계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이 있는 시기고, 그것들을 예전처럼 천천히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테스트해가면서 단계로 밟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검증된 방법으로 빨리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레가시한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최근 트렌드가 개발자를 얼마나 잘 지원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개발자의 현업의 아이디어를 개발자가 듣고 그걸 얼마나 빨리 서비스하느냐가 굉장히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프라의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래서 포탈을 통해서 클릭도 중요하겠지만 개발자를 얼마나 잘 지원하는 인프라를 만드냐가 올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은 됐지만 네. 훨씬 더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워낙 급변하니까 네. 뭔가 비즈니스도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잖아요. 예. 진짜 애자일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좋은 옵션이 아니라 네. 이제는 하나의 필수적인 어떤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개발 같은 것도 옛날에 차세대 해가지고 5년 단위로 개발을 했는데 요즘 그랬다가는 경쟁력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고객들이 기다려주지 않기 네, 때문에 그렇죠. 바로바로 원하는 기능들을 런칭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체계들이 갖춰지는 기업이 살아남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운영자 그룹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개발자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전체 그 기업의 IT 인프라의 전체 어떤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율권을 잘 주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자유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요. 네.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또 하나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개발자들이 개발되는 환경들이 적절한가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될 거고요. 시큐리티나 컴플라이언스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는 여전히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향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의 자율도하고 자율성이랑 여기 IT 운영 관리에 또 어떤 효율성이랄까 그런 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섀도우 IT라는 얘기 되게 오래됐고요. 섀도우 IT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인프라에서 지원을 못 해주니 퍼블릭으로 넘어가서 서비스를 바로 개발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인프라 담당자만의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퍼블릭 넘어간 자원들이 정말 잘 쓰이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보안이나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없이 잘 배포가 되는지를 통제하는 방법들이 기존에는 없이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빠른 런칭은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하나의 리스크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성 있는 애질리티를 가져야 되는 거네요. 예. 모든 워크로드가 퍼블릭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업들이 개발자들이 계속 개발을 기다리게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굉장히 민첩성 있게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개발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플랫폼으로서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CF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많이 했는데 토카티에서도. 근데 오늘 보니까 끝에 위드 탄주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자, VCF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위드 탄주는 뭡니까? 탄주라는 저희가 하나의 포트폴리오고요. 포트폴리오 내놓은 건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년 반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인프라라는 것들이 인프라를 만들어서 스토리지 컴퓨팅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던져주면 끝나는 거였죠. 특히 뭐 하게 되면 OS까지 설치까지 해주면 끝나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 환경들을 같이 제공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브옵스 환경이나 또 아니면 아예 개발자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군들을 다 묶어서 탄주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요. 네. 그것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머릿속에 있는 포탈만이 게 아니라 개발자 환경을 지원하는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탄주와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옵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말씀해보니까 기존의 VCF는 예. 운영자 관점이었다면 네? 예, 미드 탄주가 되면서 이제 개발자 관점도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네요.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뭐 마케팅 전 얘기는 제가 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많이 보신 장표일 거예요. 결국은 여전히 현재까지는 아직도 온프라미스에 사실은 데이터나 워크로드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추세가 근데 급격히 변하고 있죠. 특히 뭐 작년 코비드 사태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고요. 아마 이 예측치였는데 이거보다 더 빨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온프라미스 환경이 없어지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장표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전통적인 IT 구조, 레거시 구조라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부분들은 저희 늘어나는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워크로드가 다 퍼블릭에 적합한 것도 아니고요. 퍼블릭을 갔을 때 컴플라이언스나 성능 이슈로 다시 또 백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 개는 공존하게 될 거고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사실은 잘 좀 표준화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들이 향후에 계속 과제가 되겠죠. 네네. 저희도 뭐 그런 솔루션들을 여러 개 지금 라인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사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점에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의 환경도 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처럼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 운영 모델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쇼커트라고 할 수 있는 짧은 기간에 좀 검증된 형태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VM웨어 스타트를 아시겠지만 이제 vSphere라는 서버 가상으로 출발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데이터 센터 자체를 가상화하는 이 구조가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차세대 vSphere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팅만 가상화하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게 돼야지만 애자일한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면 사실은 요즘은 좀 표준화된 인프라 기반으로 스타트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제 HCI라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를 많이 고려하시는데 그것도 레벨이 있다고 저희는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코어 HCI라고 저 하단에 얘기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버 가상화 그리고 스토리지 가상화 두 개를 묶어서 제공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도 네트워크 가상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가상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이퍼바이저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인프라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저희가 풀스택 HCI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더 나아가서는 보안 영역,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형태의 표준화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풀스택 HC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용어로는 풀스택 HCI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기 위한 사실 컴포넌트는 SDDC,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컴포넌트가 될 텐데요. 당연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약을 하면 저런 장표가 될 겁니다.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소프트웨어화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부분들, 클라우드에 대한 자동화 운영 부분들에 대한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컴포넌트를 딱 배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 클라우드 라이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기존에 있던 제품군 플러스 저희가 애드오된 제품을 개발해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든 게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럼 데이터 센터가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를 좀 이제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리면 스토리지 가상화까지는 많이 보셨죠. 사실 HCI 도입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렉이 두 개 있고 물리 네트워크는 서브넷이 달라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L3로 통신되는 구조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전에는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들은 다 외부에 위치를 하게 되는 구조고 여기에 이제 VM들만 이 하이퍼바이저에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왼쪽에 렉 중에 하나 서버에 VM이 하나 올라갔다가 만약에
저희가 가상 환경에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쉽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오른쪽의 렉으로 옮겨가면 IP를 유지하면서 옮겨가게 되면 여기는 물리적 네트워크 서브넷이 다르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겠죠. 아, 네네. 이제 그게 원래 기본적인 원래 네트워크 가상의 출발점입니다. 네. 물리적 네트워크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스타트였다면 지금은 그거를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극복하는 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네트워크 기능뿐만 아니라 보안 기능까지도 가상화학 영역으로 다 끌어들이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구조죠. 3티어 아키텍처 했을 때 웹아스 DB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기는 네트워크 세그멘트가 다를 거고 라우팅 기능이 필요할 거고요. LB가 필요할 거고요. 또 관문 쪽에는 파워웨어이 필요할 거예요. 예전에 저런 것들이 다 별개로 동작하고 어플라이언스 형태였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모두 다 X86 위에서 동작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프트웨어화된 형태로 데이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X86이 있고 픽만 되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네. 그 위에 모든 보안까지의 기능을 다 가상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게 이제 풀스택 HCI 구조라고 보시면 될 그러니까 겁니다. 기존에 서버, X8 서버 외부에 있었던 네. 이제 뭐 네트워크라든지 네. 보안 장비 이런 것들이 다 X86 서버 안으로 예. 소프트웨어로 들어간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오. 또 이제 물리적인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파이어월이 밖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전통적인 물리 장비라고 가정을 하면 모든 트래픽이 이제 파이어월 타야 되는 경우에는 외부로 트래픽이 나갔다 그렇죠. 들어오는 네네. 구조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가상 환경으로 이게 흡수가 되게 되면 단순히 이 물리 장비를 가상 머신 하나로 대체하는 구조가 아니라 VM웨어가 제안하는 방식은 모든 하이퍼바이저가 다 분산된 파이어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트래픽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부의 두 개의 VM 간의 통신을 제어할 때도 네네. 하이퍼바이저 자체에서 그냥 트래픽에 대해서 파이어월을 적용하는 구조로 가져가게 돼 있고요. IDS, IPS 부분도 저희가 NXS에서 커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분산 구조로 X86이 커버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아비 네트워크라는 그 로드 밸런서, L7 로드 밸런서를 인수하면서 이것들도 역시 X86 기반으로 스케일 아웃 구조로 동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분석 툴들이 많이 있죠, 시중에. 그래서 파이어월 정책을 먹였는데 통신이 제대로 그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지 아니면 트래픽의 문제가 레이턴시가 구간이 어디냐 이런 찾는 구조들을 예전에 별도의 어플라이언스에서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다면 이 기능들도 지금은 X86 내부로 다 옮겨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프라적으로 보면 심플해졌죠. X86 서버와 기본 네트워크 장비만 있으면 네. 나머지 기능들은 스토리지 기능 플러스 네트워크, 보안 기능까지를 다 X86 내부에서 커버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온디맨드로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들이 크게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X86 안으로 내재화시켰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 VM웨어가 네. 작년, 재작년에 네. 뭐 보안 회사라든지 예, 예.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 이런 회사들을 많이 인수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인수했죠. 크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모던 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인수 라인업이 있었고 또 하나는 큰 축은 보안이었습니다. 저희 카본블랙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있던 저희가 엔드포인트 서버 네트워크 가상화 부분들을 이것들을 인테그레이션한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드릴 쿠버네티스에 대한 보안, 이런 보안 라인업들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실 인프라라는 것들은 보호받을 수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되면 결국 보안이나 네트워크 장비가 저것만 따로 물리적으로 남아 있으면 네. 진정한 그것이 소프트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도 온디맨드로 만들어야 되는 네.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통합해서 흡수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한 구조에서 네. 굉장히 애자일한 구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자동화는 크게 두 가지 레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구성된 다음에 이것들을 유지 관리하는 것들을 얼마나 자동화할 것이냐의 네. 측면. 저희가 구분을 하자면 자동화 레벨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좀 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인프라만 구축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결국은 앱 디플로이가 되는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고객들은 포탈을 만들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것처럼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OS가 깔리고 거기에 네. 앱이 배포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역시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루프린트라는 이름으로 인프라 에저 코드 그래가지고
인프라를 코드 기반으로 배포할 수 있고 그 위에 OS 앱까지 같이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고객들은 이제 서비스 카탈로그라는 거에서 클릭을 해서 사양을 선택해서 내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앞에 이미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인프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프라가 3티어 인프라가 바로 자동 배포되게 되는 거고요. 네네. 이것들을 배포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시점이 되면 회수도 해야 되고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비용 관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분석들 이런 툴들도 같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화 레벨 2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고 CMP라고 얘기해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레벨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만 오늘은 이 뒷얘기보다는 앞에 인프라 자동화 부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 마지막에는 이제 개발자 지원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의 기능을 설명을 할 때 초기 배포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클라우드를 운영한다는 건 초기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하고 나면 워낙 기능들이 예전에는 패치 주기가 굉장히 길었죠. 옛날에 한번 인프라가 배포되고 나면 하드웨어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굉장히 패치 주기가 길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기능들이 빨리빨리 인핸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패치랑 업그레이드 주기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초반에는 초기 버전으로 굉장히 안정화됐지만 그게 운영에서 패치를 했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를 사실은 운영자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단순화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컴퓨팅 스토리 네트워크 이 아키텍처에서 기존의 패치 방식은 개별 담당자들이 알아서 패치를 하는 구조거든요. 통보를 하고 언제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 패치를 하는 구조고요. 패치를 하기 전에 또 보셔야 되는 것들이 내가 이 패치를 했을 때 다른 컴포넌트랑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를 다 호환성을 하지는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사전 테스트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옛날 같이 딱 이게 뭐 딱 어느 정도 환경이 딱 픽스돼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예. 요즘 같은 모든 것이 가상화되고 이럴 때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하나로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간소화해보자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vSphere, vSAN, NSX 이 가상화의 컴포넌트들을 단일 툴로 업데이트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할 때도 각 컴포넌트 간의 호환성, 고객들이 신경 쓰지 말자는 거고요. VMware가 이건 호환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이미 검증한 형태로 업데이트를 묶어서 번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손쉬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에 대한 번들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알람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시겠죠. 어떤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는 건지 내용 검토를 하시게 되고요. 화면상에서, UI상에서. 그리고 적용을 하게 되면 스케줄을 지정하시는 겁니다. 즉시 적용을 할지 아니면 다 퇴근한 야간에 자동으로 롤링 업그레이드를 할지를 스케줄 적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모니터링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워크로드는 자동으로 딴으로 마이그레이션 됐다가 원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크게 개입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아예 인프라에 대한 관리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단순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그리고 관리자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HCI라고 말씀드렸는데 HCI는 결국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드웨어도 같이 일체로 제공하는 구조죠. 물론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도 통합돼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옵션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vSphere 자체에서 이미 제공하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하드웨어 벤더에서 애드온을 저희 베이스 이미지에 애드온을 끼워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드라이버, 바이오스 업데이트, 펌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애드온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베이스라인을 만든 다음에 이 클러스터 레벨에서 이 베이스라인과 맞지 않는 노드가 어떤 게 있는지 안 맞으면 그것들을 같이 올려주는 거죠. 올려준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하드웨어, 펌웨어를 업데이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다 통합해서 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라이프 사이클 걸 자동화 시켜 놓으면 준다고 하면 그 기존의 IT 운영자들은 어떤 쪽에 이제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될까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패치를 하고 그 사전에 패치 적용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에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개발자 환경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가게 될 텐데 사실 공부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개발자한테 맡겨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프라 담당자도 이 오픈소스 환경들을 모르고는 트러블 슈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하시고 신기술에 좀 더 시간을 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이 어떤 그 컨셉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인프라 또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더 시간을 많이 쓰면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뒷단의 일들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자동화하면서 기계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서 또 빠져 있는 부분들, 일반적으로 다른 툴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은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합적이 굉장히 노드가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인증서 만료됐을 때 또 문제 생기기 때문에 인증서에 대한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 오퍼레이션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현재는 SDC 매니저라는 저희 라이프 사이클 관리 툴에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러면 초기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사실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배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포하는 아키텍처는 VM웨어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VMware Validate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서를 계속 발표하는데 어떤 환경에서 어떤 테스트를 했고 이게 최적의 아키텍처고 검증된 아키텍처라는 걸 주기적으로 발표합니다. 거기 내용이 굉장히 자세한 문서인데요. 그것들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기반으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구성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된 솔루션이라는 말씀. 아까도 인프라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이것들 일일이 기능을 테스트하고 구성을 테스트하고 이러지는 못하실 거라는 거죠. 빨리빨리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벤더가 검증된 방법을 얘기했을 때는 그 방법으로 자동으로 배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니멈 네노드가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는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도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메인은 그냥 하드웨어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디파인을 공부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나눠서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인프라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컨트롤을 담당하는 이제 매니지먼트 영역하는 노드들이 필요하고 실제 유저 워크로드들이 올라가는 워크로드 도메인이라는 부분을 이제 별개로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생각한 거고요. 아키텍처가. 그래서 초기에 이 4대를 배포할 때도 저기에는 기본 EXXI가 바이너리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 구성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구성값들에 대해서는 엑셀 파일에 저희가 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VLAN은 몇 번을 줄 것인지, 호스트네임 뭐 줄 것인지, IP는 어떤 대역을 줄 것인지 다 정의를 하게 되면 그 기반으로 이 정보가 날아가서 그 기반으로 다 구성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NXX까지.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노드를 가지고 관리 도메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유저 워크로드를 올릴 수 있는 노드를 추가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굉장히 소규모 환경에서 스타트 하실 때는 이 관리 도메인에 유저 워크로드를 올리셔도 돼요. 하지만 기본적인 대규모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분리되는 구조로 가지는 걸 저희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 SDC 매니저라는 이 화면이 이제 제공이 되고 이 화면에서는 그래서 노드를 추가하면서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다 UI 작업입니다. 그래서 관리 도메인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관리 컴포넌트들 SDC 매니저, vCenter, 그리고 NXX를 관리하는 NXX 매니저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 워크로드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나는 VDI를 하기 위한 전용 도메인을 만들겠다. 네, 또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서버 가상화만을 위한 도메인을 만들겠다. 아니면 머신러닝을 위한 도메인을 만들겠다. 그런 것들을 도메인 단위로 하드웨어로 묶음을 만드시는 겁니다. 딱딱 찍어내면 되는 거네요. 예, 바로바로 찍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아웃 구조로 계속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배포 옵션은 다양하게 고객 리드에 따라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구조는 대부분 이런 구조일 거예요. 단일 사이트 내에서 SDDC 매니저를 가지고 용도에 맞게 워크로드 도메인을 찍어내는 구조, 단일 관리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어떤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액티브로 가져가기 위해서 스트레치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 확장 클러스터를 구성하고자 하는 요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서울과 경기도 어느 지역을 연결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두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vSAN이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기능을 확장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것들을 역시 옵션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건 보통 이제 가용성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나요? 예, 맞습니다. 저렇게 스트레치 클러스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모 SI사 같은 경우도 매니지먼트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두 개 데이터 센터를 스트레치 클러스터로 묶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주저앉으면 관리 워크로드들의 VM들이 다 자동으로 이쪽 데이터 센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중단으로 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중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최근에 나온 작년 말에 나온 기능으로는 이제 원격 사이트 배포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떨어져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마다 다 SDC 매니저를 한 세트씩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버든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단일 사이트 배포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면 매니지먼트 도메인 4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럼 지역별로 어떤 데는 그게 맞는 구조가 될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 다 매니지먼트 도메인을 따로따로 놓는다는 것도 그렇죠. 그 지역에 그 전문가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들을 또 중복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계산하기 위해서 원격 사이트에는 이제 워크로드 도메인만 배포될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같이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간에는 뭐 레이턴시를 보면 약 50ms 정도의 그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구성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해외 데이터 센터가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 해외 데이터 센터 현황들을 아시기 위한 것들 좀 개별 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합뷰를 가져가고 싶으신 니즈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실 워크로 도메인, 그 매니지먼트 도메인이 있어야겠죠. 현장에서 또 작업하는 내용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있는 구조인데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페더레이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하나의 코리아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통합해서 리소스 현황들을 알 수가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작업도 직접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아까 리모트 클러스터가 적합할 수도 있고요. 또 현장 작업이 많이 있어야 되는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페더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포 옵션들을 가지고 배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은 또 가상화됐을 때는 워크로드의 이동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가 중요하고요. 하이브리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결국은 퍼블릭까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표를 많이 준비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만약에 vSphere를 운영하는 지금이 7점대 버전인데 뭐 5점대를 사용하시는 고객도 여전히 있으실 거예요. 뭐 유지 보수를 끊겼지만 그런 경우에 그것들을 어떻게 갑자기 현대화된 아키텍처로 바꿀 것인가 그것들이 예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워크로드를 라이브로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전이 안 맞기 때문이죠. 근데 당연히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버전을 다 맞춘다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안 맞아도 옮길 수 있는 옵션들이 저희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vSphere 5.0이 돼 있는 환경들을 한 번에 SDC 풀스택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고객들이 있으시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것들을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원클릭으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HCX라는 저런 툴들을 쓰게 되면 벌크로 뭐 예를 들면 50개, 100개의 VM을 동시에 리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데이터 센터의 버전이 아무리 낮더라도 네, 5점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5점대 이상이면? 예. 그러면 단기간에 최신화된 데이터 센터로 변모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데이터 센터 내뿐만 아니라 이걸 더 확장하게 되면 퍼블릭과도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퍼블릭도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기반으로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이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IBM이나 뭐 후지츠나 이런 부분들이 퍼블릭 사업자분들이 저희 기반으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최근 한 2, 3년 사이에는 퍼블릭 사업, 주요 퍼블릭 사업자였던 아마존, 구글, 오라클, 애저 같은 경우가 다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반의 팜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이 제일 먼저 국내에서 런칭, 서울 리전에 런칭을 네.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밑에 인프라 스택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라이브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작년 말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모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분사 시점이었어요. 이미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통해서 계속 워크로드를 퍼블릭으로 가는 중이긴 했습니다만 그 사업부가 이제 분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더 빨리 넘어가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예전처럼 천천히
뭐 앱을 다 퍼블릭에 맞춰서 리팩토링 해가면서 전환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다행히 그 기존의 vSphere를 쓰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퍼블릭으로 넘겨가는, 그래서 굉장히 2~3개월 안에 퍼블릭으로 완전히 전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H6를 이용하려면 어쨌든 그 온프리미스하고 네. 퍼블릭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공간에 다 VMware 환경이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들이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단기간에 퍼블릭으로 해야 되는 업체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백하기도 쉬워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중에 이제 결국은 퍼블릭에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성능 부분이라든지 어떤 보안 이슈 아니면 국가에서 바뀐 컴플라이언스 이슈들 때문에 다시 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럴 때 다시 또 리팩토링 하는 것들은 앱을 리팩토링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거든요. 오케이. 네,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옵션들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사실 기존 이제 VM 환경으로 대부분 상상이 네네.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운영의 관점이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추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발 환경, 그리고 모던 앱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기업들이 준비가 된 데도 있지만, 뭐 일반 기업들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가야 되나 막 고민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예. 이 현대 모던 앱이잖아요. 예. 모던 앱을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모던 앱이란 게 뭔지. 요새 어디든지 다 모던을 붙여가지고 모던 데이터 센터 모던 해가지고 예, 예. 모던 앱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뭐, 시청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앱의 구성 뭐 12팩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울 네, 거기 어렵죠.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레거시 앱이라는 건 모놀리틱이라 해서 굉장히 큰 구조, 아까 말씀드린 뭐 5년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큰 구조로 앱을 찍어내는 구조였다면, 그것들을 지금은 이제 기능을 다 일일이 쪼개는 구조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API 기반으로 다 HTTP로 통신하는 구조로 쪼개놓는 겁니다. 네. 장점은 뭐냐면,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하는 장점은 이 개별 모듈이 별개로 동작하기 때문에 모듈을 하나 추가하기도 쉽고, 얘를 업데이트해야 될 때 다른 데 디펜던시가 없죠. 예, 그런 장애가 나더라도 뭐 예, 여기 기능만 네네. 장애 나는 거고, 사실은 큰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이것들을 패치 한번 하려면 전체를 내렸다 올려야 되는 거는 네네네. 지금 물론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많이 업그레이드 한 것들을 가지고는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화된 앱으로 전환해야지만 좀 더 효율화되는 부분들이고요. 개발자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개발 코드, 개발 언어를 다 통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환경으로 가면 통신은 HTTP, 그리고 API 서버를 가지고 대상으로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파이썬으로 개발하고 이쪽은 뭘로 개발하고 네네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팀별로 독립성도 많아지는 네. 거고,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오케이. 그거에 적합한 것들이 또 쿠버네티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지원할 거냐가 굉장히 요즘은 최근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개발자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애자일한 환경을 만들 건데, 여기만 준비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도 내가 원할 때 그럼 바로 즉시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인프라 구조에서는 아무리 빨라졌다 할지라도 조금은 좀 제약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늦어지다 보면 아까 섀도우 IT 구조가 당연히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겁니다. 이거 얘들을 배제하고 다른 인프라를 선택해 사용하는 구조가 됐을 때 리스크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들을 기업 입장에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퍼블릭 가야 되는 것들은 가야 됩니다. 뭐 그것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온프라미스에서 운영돼야 되는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개발자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는 인프라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요. 그 시작점이 스타트는 아무래도 뭐 쿠버네티스 구조를 어떻게 제공 잘 하느냐, 최근 추세를 보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vSphere가 서버 가상화로 회사로 출발했고, 그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VM을 서포트하는 플랫폼이지만, 지금 최근 기능으로는 VM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위드 탄주라는, 그 탄주가 모던 앱을 지원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것들 통합하는 구조를 저희가 제공한다, 이러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쿠버네티스를 개발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VM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리눅스 VM을 만들어 주세요. 리소스 얼마 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네, 그렇죠. IP도 받아야 되고 걸린다. 만들어주면 거기에 다커 올리고 쿠버네티스 구성하는 작업을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개발자들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연이 됐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인프라 운영자들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VM만 준 거예요. 리눅스 VM은 줬지만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지,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아예 방법들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 동떨어진 네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 그런 구조를 좀 깨자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내지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은 저희는 인프라 담당자는 여전히 VM은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는 게 VM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리소스 풀만 던져주는 겁니다. 그걸 저희 네임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매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발자 팀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리소스에 대한 뭐 리미테이션만 딱 정의해서 네. 요 리소스만 사용하세요. VM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CPU, 메모리, 스토리지 얼마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면 이제 이 접근 제어 권한. 네네네. 그러면 개발자들은 거기에 인증만 받아 접근하게 되면 그럼 나만의 리소스 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위에서 어떤 것도 만드셔도 돼요. 개발자들이 컨테이너를 만드셔도 되고요. 바로 띄우셔도 되고,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VM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큰 DB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이제 VM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VM이 필요하다? 개발자, 팀한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커맨드로 바로 VM을 만들 수도 있게 되고요. 나만의 별도의 클러스터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런 것들도 개발자가 직접 네. 그 리소스 범위 내에서 오케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소스 범위 내라는 것이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거하고 경리된 환경이겠죠? 경리된 환경. 예,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보면 네임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리소스 풀이라는 그 리미테이션을 주거든요. 거기 매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네. 뒤에 이제 격리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개발자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이제 파드를 바로 거기서 이제 띄우시는 것들이 커맨드로 띄우시는 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만의 클러스터를 따로 이제 최신 버전을 테스트를 뭐 해야 된다. 뭘 만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VM도 옛날처럼 요청하는 게 아니라 VM을 직접 만드실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이 아니라 원래 개발하시던 방식, 쿠베시티엘 명령어를 가지고 다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높여줬네요. 맞습니다. 예,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관리들 하는 거고, 그죠? 예, 예. 이랬을 때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가식성이 확보가 됩니다. 뒤에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컨테이너가 떴을 때, 이 리소스 풀을 줬을 때 리소스 풀에 대한 사용 현황들을 중앙에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vSphere 클라이언트를 접속했을 때는 VM에 대한 환경밖에 볼 수가 없었다면,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리소스도 같이 모니터링하고 여기서 리소스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제어를 해서 던져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VM밖에 안 보였지만, 호스트가 있고 VM밖에 안 보였지만, 지금은 이 VM도 보이지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리소스가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리소스를 매핑해서 전달했던 네임스페이스가 보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떠 있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사용 현황들에 대한 것들을 가시성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아키텍처적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VM을 서포트할 때는 EXS의 호스트, 하이퍼바이저에서 호스트 D라는 것들이 이제 그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였고요. 그래서 호스트 D가 이제 VM을 띄우고 하는 역할들을 하시게 되는 거였다면, 지금은 추가적으로 원래 그 쿠버네티스에서는 쿠블렛이라 그래서 이제 워커노드에는 다 뜨는 프로세스가 있죠. 이제 그것들이 약간 저희가 이름을 변형해서 스피어렛이라는 것들이 각각 EXI 호스트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SI가 단순 하이퍼바이저가 아니라 쿠버네티스의 워커노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VM을 띄우고 그 VM이 워커노드가 하는 역할이었다면 지금도 그 옵션은 가능합니다만 하이퍼바이저 자체가 워커노드가 되는 구조가 됐고, 여기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파드를 띄우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아키텍처로 통합 아키텍처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네임스페이스 부분들은 당연히 서로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가상화를 저희가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NSX에서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각각 네임스페이스별로 이 게이트웨이를 다 구분해서 매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구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리소스를 가져가면서 독립된 환경으로 리소스를 활용해서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개발자한테 자유도를 높이면서도 중앙에서 제어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위드 탄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주가 오늘 뭐 깊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탄주가 이제 모던 앱을 관리하는 모든 이제 제품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품 라인업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고객한테 일일이 설명드리면서 이거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 드리는 게 굉장히 서로 복잡하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부터 바꿨던 구조는 탄주를 좀 고객 요구에 맞게
에디션별로 패키징해서 제공하자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탄주, 베이직,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그리고 올해 중에 아마 엔터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고객에 따라, 고객 니드에 따라 선택하시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래 보시는 베이직과 스탠다드를 보시면 결국은 이제 쿠버네티스 도입에 포커스를 하시는 겁니다. 쿠버네티스를 기존 인프라에 어떻게 얹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베이직이라고 하면 뭐 굳이 설명을 드리면 vSphere만 포커스가 된 거예요. vSphere에서 쿠버네티스 올리는 구조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이냐 부분이고요. 탄주 스탠다드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관리, 쿠버네티스 관리 부분까지 포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어드밴스드로 가게 되면 사실은 데브옵스, 개발 환경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한다거나 뭐 CI/CD를 태운다거나 부분들에 대한 그 다음에 서비스 메쉬를 만든다거나 이런 사실은 더 에코가 더 넓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패키지를 포함한 게 어드밴스드고 아마 엔터프라이즈 가면 더 이제 저희 풀스택이 다 들어가는. 엔터프라이즈 가면 올해 나온다는 엔터프라이즈 가면 여기에 뭐가 더 추가돼요? 파스 부분까지 해서 전체 스택이 다 들어간다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앞에 두 개 베이직 스탠다드 부분만 가지고도 그렇죠. 쿠버네티스를 서포트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실제 그럼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서포트하느냐? 탄주는 사실은 오픈소스를 가지고 서포트하는 거거든요. 자체를 가지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하나만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돼서는 뭐 네트워크 부분들도 사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레지스트리, 이미지를 관리하는, 저장하는 레지스트리가 필요하고, 이런 여러 에코가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공식 서포트를 한다는 부분들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개발자분들이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오픈소스를 잘 조합해서 사실 개발 환경에 많이 쓰시죠. 근데 이게 프로덕트로 넘어왔을 때는 이 공식 서포트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전체 오픈 소프트웨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핵심이 되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는 벤더가 책임지고 서포트한다는 관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주 베이직에서 저런 오픈소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스탠다드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뭐 백업뿐만 아니라 더 뭐 이런 부분들 자기 다음에 OS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이런 또 열어놔서 더 서포트할 수 있는 구조를 같이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내에 어떻습니까? 탄주가 지금 이제 쓰이고 있는 데가 이제 좀 생기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탄주도 뭐 재작년에도 저희가 점점 이제 제품들이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들은 재작년에도 들어가고 있었고요. 작년에도 뭐 게임사 같은 경우도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예상보다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1, 2년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천천히 저도 딥다이브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시점들이 고객 요구사항들이 좀 빨라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반년, 한 1년 정도는 더 단축되는 이런 도입을 고려하는 고객들이 많아지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국내에서 이제 뭐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제 거의 스탠다드 디폴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거의 표준화됐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발팀의 준비 여부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활용되느냐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디폴트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은 공감대가 되는 것 같고요. 개발팀의 준비 사항에 따라서 조금 속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장표들은 거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전통적으로 물론 단순한 VM 환경을 기반으로 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는 것들은 기본이 될 거고요. 더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 인프라를 얼마나 잘 지원하는 인프라가 될 것인가에 굉장히 지금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VM과 컨테이너를 통합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을 했고요. TCO 절감은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 요건이 있는 앱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또는 뭐 DR을 구성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퍼블릭으로 그런 구조가 되는, 기반이 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IT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개발은 하지 않더라도 이 개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죠? 그걸 정확히 그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가지고 그 개발자들하고 협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리 포인트는 지키면서 네. 개발의 자율도를 극대화시켜주는 네. 그런 IT 운영자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예, 서로 다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아까도 뭐 네트워크가 됐던 보안이 됐던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개발자들도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 설정을 하고 다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들이 전체 거버넌스 관점, 컴포넌스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는 또 인프라 담당자들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프라 담당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유지 보수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모던화된 앱 환경을 봤을 때 그걸 잘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해주셔야 되고 굉장히 공부가 더 많이 돼야 되는 시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예, 맞습니다. 온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지는. 물론 좀 복잡해진 건 있죠. 마이크로 예.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네네.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랑 모던 앱이란 것이 그것도 굉장히 또 새로운 개념일 거 아닙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네. 예, 레거시 그러니까요. 기반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인수한 회사가 이제 피보탈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음? 그런 어떻게 보면 도조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 개발자들을 어떻게 보면 바꿔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옆에 붙어서 1대1로 붙어서 개발 문화를 바꿔야지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들이 의외로 예. 변화를 싫어해요. 예, 맞습니다. 예. 이미 빨리 가신 데도 있지만 네. 이제 그게 레거시에서 전환하는 것들이 어려우신 고객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뭐 저희가 피보탈 랩이라고 하는 랩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인원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티칭해주고 같이 문화를 바꿔주는 그런 솔루션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격동의 세월이네요. 개발자, 운영자 모두다. 네, 그죠? 맞습니다. 자, 이제 Q&A가 들어있고,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나 요청,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설문에 붙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거기 설문에 보면, 무빙 클래스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맞춤형으로 상담이라든지 컨설팅 받고 싶은 분들, 회사들은 무빙 클래스 선택해 주시면 꼭 오늘 주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올해 고민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상담 같은 것들은 무빙 클래스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사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두 분 좀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네, 예. 좀 불러주세요. 김민경님은 오늘 주제가 약간 다른 거죠. vSphere 7.0 업데이트 1의 주요 향상된 내용은 무엇인지요? 특히 이제 vCenter 커넥트 기능의 변화가 무엇인지요? 뭐. vCenter 커넥트라는 용어는 사실은 네네. 없는데요. 네네. 어쨌든 뭐 업데이트 1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업데이트 1이 되면서 저희가 7이 나오면서 이미 아까 쿠버네티스를 탑재하는 부분들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업데이트 1으로 오면서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vSphere만 가지고는 쿠버네티스를 얻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 1으로 오면서는 아까 누가 어떤 분 질문 주셨었는데 이제 vSphere 위드 탄주랑 VCF 위드 탄주가 뭐가 틀리냐? 예전에는 VCF 위드 탄주만이 사실은 공식 저희가 지원 범위였다면 지금은 vSphere 환경에서도 그냥 뭐 NXS 혹시 없더라도 일부 기능을 못 쓸지라도 vSphere 환경에서도 쿠버네티스를 좀 더 자동화해서 얹을 수 있는 기능들이 업데이트 1에서 올라간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수호님은 그 VMware VCF 위드 탄주가 개발자 인프라를 위한 것이라면 향후 VMware VCF가 인프라 담당자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된 건지요? 근데 사실 이게 위드 탄주가 꼭 개발자만 위한 것은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위드 탄주가 되면서 인프라 담당자가 사실은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보실 건 아니고 이 툴을 통해서 좀 더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더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민수님은 이게 VMware 사이트에 있었나? VMware VCF는 유비쿼터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 유비쿼터스란 말은 제가 기억이 2007년도 그때 한 10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거든요. 그죠? 유비쿼터스 모두 다 유비쿼터스를 다 붙였어요. 진짜 요새 스마트처럼. 근데 뭐 유비쿼터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막 용어를 씁니까? VMware에서? 뭐 쓰긴 하는데요. 결국은 뭐 어디서나 동작할 수 있다는 구조가 될 거고요. 이게 프라이빗뿐만 아니라 퍼블릭, 엣지 환경, 저희가 소규모 엣지 환경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동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환님은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는 업데이트가 상당히 번거롭다는 점과 업그레이드 패스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오프라인 지원이 있고요. 현재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되는 환경으로 그 정보를 가져나가서 체크한 다음에 그 패키지를 다운받는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들 중에는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죠. 그렇죠. 망블리 쪽도 있고 뭐. 당연히 오프라인에 대한 설정 지원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태정님,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VCF 환경으로 전환한다면 기존의 데이터나 설정 환경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의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아까 HCX라는 툴들을 쓰면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이제 설정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예를 들면 레거시 파이어를 쓰고 계셨는데 그것들도 이번에 저희 NXS 위에 있는 파이어 기능을 제치하시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 방어백 룰 같은 걸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들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설정 작업들은 100% 자동화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일부 설정들은 직접 해주셔야 되고 그 VM 자체를 옮기는 것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개별 질문에 대해서 굿모닝 하이테크 전문가나 또 VM의 전문가분께서 답글 남겨주겠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용주님, 이분은 개발자인 것 같은데 만약 개발 작업이 머신러닝, 빅데이터 같은 대용량 자료 처리와 관련이 있다면 독립된 개발 모듈 간의 네트워크 컨제스천, 밴드위스 바틀렉이 퍼포먼스 바틀렉으로 작용하고 보안 레이어 적용에도 어려움이 발생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컨제스천을 가지고 보틀렉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하나 부분을 다 봐야 되는 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담당자가 던져주고 끝이 아니라 개발자가 이제 어떤 느리다든지 무슨 이슈를 제기했을 때는 같이 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들을 오픈소스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 않으면 네네. 이게 대화가 사실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같이 좀 협업하면서 같이 봐야 되는 좀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겠죠. 네. 자, 윤성호님, VMware VCF with 탄주에서 탄주를 쓰려면 그러면 별도로 뭘 구매해야 되는 건지, 탄주를 쓰려면. 그러니까 VCF 하시고 탄주에 대해서는 애드온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는 거고요. 네. 약간 좀 다른 게 VCF는 대부분 아직까지는 퍼페추얼 라이센스, 그 소유권을 가진 연구 라이센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탄주 부분을 같이 구매하시는 거는 좀 서브스크립션, 요즘 네네. 라이센스 체계가 대부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1년, 3년 단위로 네. 서브스크립션 구조로 탄주 애드온을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요 질문, 요즘 다른 얘기지만, 이사님은, 네. 지금 보면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거 보면 이제 개발자도 그렇고요. 운영자도 그렇고, 다들 이제 뭔가 변해 가야만 되잖아요. 그런 네. 세상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사님처럼 네. 이런 이제 벤더의 네.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의 이런 또 전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됩니까? 이사님은 한 5년 전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 5년 전보다 더 먼저부터 얘기를 하면 네.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벤더 엔지니어라고 그러면 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말씀드린 예전에 매뉴얼만 보면 벤더 내부에 대부분 그 자료들이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만 내가 잘 알아도 어디 가서도 누구보다 잘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많아지면서 누구나 정보가 오픈돼 버렸고요. 네네. 그래서 저보다 고객이 더 많이 어떤 자료를 보신 분도 계시고 더 나가서 오픈 소스 세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저보다 더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스페셜리스트 조직이라는 게 계속 보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너럴리스트가 있고 탄주면 탄주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VDI 쪽이면 그쪽에 스페셜리스트들이 같이 코어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 설명드리고 네. 더 딥다이브를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같이 동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절대 커버할 수 있는 구조는 현재는 아닙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네 조직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저희가 HCI 하나만 하는 회사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엔드유저 컴퓨팅부터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한 사람이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이영주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할 때 컴플렉스 증가로 인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관성 있는 정책, 특히 보안 정책의 적용에 틈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시는 범위를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이게 멀티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면 저희 구조로 돼 있다고 하시면 그 보안 정책들은 아까 사실은 다 양쪽이 다 싱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스택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안 정책이나 네트워크 정책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네네.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그냥 저희 VMware 베이스가 아닌 환경들까지 포괄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밑에 인프라 스택이 다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NXS 클라우드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네트워크를 건드리는 건 아니고 그 네트워크 위에 정책 세우는 부분들을 하나의 컨트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보안과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뭐 보안도 물론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전체는 다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저희 기반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멀티 클라우드는 일부지만 저희가 NXS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서 보안 정책을 좀 통합된 형태로 가져가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현동님, 고급 클라우드 관리 툴과 통합 탄주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및 가상머신 워크로드 자동화를 사용해서 VMware 기반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개선한 좋은 사례가 있는지요? 사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저희가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데들이 이제 큰 제조사 2군데 정도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국내에서 예. 네네. 여기는 뭐 라인 증설이 너무 빈번하게 있는 구조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오라클 RAC만 해도 주기적으로 이제 배포를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포탈까지 해서 다 만든 구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기존보다 굉장히 빠른 시점을 가지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 개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포탈이라는 것들이 한 번에 이것들을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제2, 제3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하지만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라인 증설될 때마다 동일하게 찍어내서 확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계십니다. 공의원님, 보통 HCI 구성은 vCenter 한 대, vCen 3대, 레이드 구성 등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TCO 측면에서 이렇게 거대 VCF 환경을 구축하는 이유와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보통 HCI라고 하시는 것들은 그 스토리지 부분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합한 환경도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 환경이고 네트워크 변화가 거의 없으시고 워크로드가 여기서 수용이 되신다면 아까 그 코어 HCI 얘기하는 구조로 가셔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다 보면 물리 네트워크를 변경하는 것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렉 간에 L3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L2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포탈에 대한 요건들이 필요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VCF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VCF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규모 그리고 어디까지 레벨까지 자동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코어 HCI냐 풀스택 HCI냐를 구분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일규님, 모듈 방식의 프레임워크를 통한 벤더 펌웨어 플러그인 지원은 클라우드 운영 조직에 좋은 기능인 것 같은데요. 지원되는 벤더와 플러그인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사실 VCF 자체만의 기능은 아니고요. 이제 vSphere도 지금 7 버전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에서 이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 구조를 바꾼 게 7 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벤더는 델 HP, 레노바로 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구조를 만든 이유는 누구나 쉽게 HCI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벤더에 우리 하드웨어에 이 소프트를 얹어야지만 동작하는 HCI가 아니라 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HCI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서 이 에코에는 다른 하드웨어 벤더들이 계속 들어오실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HP, 델, 레노바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중님, 노드 및 내부 데이터나 네트워크 트래픽 등 여러 지표들을 수집해서 최적화된 구성을 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컨설팅이 가능한지요?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어세스먼트 툴들이 VMware가 제공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운영 환경에 대한 사용률에 대한 그것들을 저희가 어세스먼트 데이터를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가지고 컨설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윤성호님, 하이브리드 환경이나 보안 때문에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SDDC 매니저가 커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SDDC 매니저는 그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프라미스 환경에만 사실은 포커스가 돼 있고요. 퍼블릭에서 아까 동일한 스택이지만 퍼블릭에서 서포트를 받으실 때는 VMware 온 AWS 같은 경우는 VMware한테 서포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SDDC 매니저 접근 권한이 있으신 건 아니고 뒷단 관리를 VMware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위에서 그냥 VM 만드시는 것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SDDC 매니저 자체가 오픈되지는 않습니다만 스택이 동일하기 때문에 vCenter를 연결하시는 것들은 가능해요.
자, 전영진님께서 쿠버네티스 환경의 경우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자동 확장을 위한 오토 스케일 구성이 용이하거나 일반적인 편인지요? 아직 그렇게까지 가신 데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오토 스케일이라는 것들은 온프라미스 확장하시는 경우에는 고려 사항들이 많죠. 어떤 팩터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을 건지, 다시 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은 그 작업은 정책을 정하고 수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그렇게 네. 퍼블릭을 확장하시는 케이스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일로로 좀 동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병수님께서는 기존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의 경우에는 빠른 트래픽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VM에서 이제 X86 서버에 이제 네트워크나 보안 장비가 다 통합 운영된다면, 네. 그것이 VM의 부하로 인한 트래픽 처리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앞서서 그림에서 보여드렸을 때 네. 저희가 단순히 이제 물리 장비,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를 하나의 VM으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분산 구조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나의 보안 장비가 아. 얼마나 트래픽을 처리하느냐 관점으로 성능을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분산 처리되기 때문에 한 군데 모이는 트래픽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크게 없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칩을 통해서 굉장히 고스화해 놓은 장비들이 많이 있죠. 네. 그걸 100%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베어메탈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베어메탈 엣지라는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베어메탈에서 물론 전용 칩은 아니지만 인텔 칩 위에서 DPDK를 통해서 약간 오프로드 시키는 걸 통해서 그래도 성능에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오해가 있으신데 NXX가 가상 환경만,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리눅스 돼 있는 베어메탈 환경도 거기에도 같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에 대한 걸 펼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VCF 범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어메탈까지 표창되는 거기 때문에. 예. 김명환님, VCF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빌더 VM인데, 이 빌더 VM을 통해서 ESXi 하이퍼바이저 설치 및 매니지먼트 워크로드 도메인 자동 구성을 해주지만, 사전에 DNS, NTP, 그리고 이 빌더 VM을 배포할 별도의 vSphere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뭐 단점이라고 예,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체적인 그 플로우는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번 이게 매니지먼트 도메인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작업들은 굉장히 손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초기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조금 일부 수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vSphere 자체를 배포하는 것들은 VR라고 얘기하는 이미지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조금은 자동화될 수 있겠지만, 네네. 아예 자동화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Q&A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 이사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김명환님. 김명환님, 네. 예, 또, 그리고 윤성원님. 예. 윤성원님. 예. 자, 김명환, 윤성원,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이 설문지만 하고 있으니까 설문하신 분 중에서도 저희가 20분 추첨해서, 커피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굿모닝 하이텍의 맞춤형 상담이나 컨설팅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의 무빙 클래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마치는 거 할까요? 오늘? 네. 예, 제가 오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들으시면서 겁이 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툴로만 해결되지 않는 범위들이 많이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밑단에 흔들리지 않은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인프라에 대한, 그리고 서포트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할 일이 되게 그 위에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반 인프라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위에서 또 애드온에서 좀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주말 이제 요새 뭐 재택을 많이 하시니까 주말에도 옛날 같은 금요일 느낌이 좀 안 들지만, 네. 그래도 금요일은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오니까 여러분들 감성 있는 금요일 오후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주제로 웨비나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